안녕하세요. 네, 조홍주입니다. 그 처음 오래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처음 진입하신 분도 있을 건데 제 수업은 그냥 철저하게 답안 작성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의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우리 답안 작성할 때 필요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긴다거나 의문점이 생긴다 그래서 행정법 교과서를 찾아본다거나 그런 강의를 들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답안을 작성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채점자는 작성된 답안을 보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나올 것이 다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점수들을 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법학 답안 작성은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법학과 나오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법학과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법학 답안 작성이 매우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적 사고가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법학 답안은 말 그대로 3단 논법에 의한 것인데 그 법학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서머리에서 쓰세요. 서머리를 하세요. 서머리를. 그러니까 뭘 쓰세요라고 딱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 혹시 이제 보시겠지만 서머리 이렇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어가세요. 이게 이제 글이라는 게 논리적이라 기승전결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문장이 4개 아니면 6개예요. 6개 이상의 문장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문장이 4개에서 6개. 4개 이하가 없어요. 또 왜? 기승전결이니까 필수 문장이 4개가 필요해요. 기승전결. 그런데 조금 더 학생들을 조금 혼란에 빠뜨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승에서 2문장을 쓰거나 전에서 2문장을 쓰거나 그래요. 기는 한 문장, 결은 언제나 한 문장이에요. 근데 승에서 2문장, 전에서 2문장. 그러면 4문장에서 6문장 사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딱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기승전결인데 우리 행정법은 이제 보통 7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행정법만은 독특하게 기승전이 의미가 없어요. 그건 MSG. 한마디로 그냥 조미료 치는 거예요. 하나의 논리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묻는 문제가 어디 있냐? 결에 있어요. 결에. 그럼 결에 있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풀이하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법학에는. 행정법만 유독 공식이 있어요. 다른 것들도 공식이 있긴 해요. 원칙, 판례, 사안의 해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원칙이 있는데 우리 행정법은 그 행정청이 우월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행정청에서 뭐 처분 받으면 막 가슴이 두근반 세금만 뛰잖아요. 그게 그쪽이 나보다 또 우월한 존재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물리력을 행사하거든요. 우리한테 소위 말하는 폭력을 행사해요. 국가는 우리에게. 다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계약과 이임계약을 통해서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줬을 뿐이지 주권자로서. 근데 주권자로서 동의해놓고 이제 폭력을 당할 때는 굉장히 약한 존재로 떨어져요. 그럴 때 그걸 통제하기 위한 법이 우리 행정법이고 행정소송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 공식을 누가 했냐? 우리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법 중에 유일하게 인간이 안 되겠다 이거 국가를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든 법이 행정법이에요. 그 전에 민법, 형법은요? 민법과 형법은 국가가 민법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가 대등한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은 결국은 해석의 문제인데 그 해석은 둘 사이가 계약을 이렇게 하자? 아무 끝이에요. 그냥 그게 명백하면. 근데 그게 불분명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1차에서 배우시는 민법. 그 민법 총칙이 무차별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원칙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행동하던데 니들 해석을 보니까 불분명해? 그럼 이렇게 나는 해석할 거야. 법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거 다른 계약을 했다니까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거를 입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는데 행정법은 원칙과 예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 부담이 엄청나요. 행정법, 이 행정소송법은.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쟁송법이라고 배우지만 사실은 행정소송법, 그 중에서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배우는 거예요. 행정심판은 그냥 찔끔 배워요, 찔끔. 쟁송법에 해놓고 행정심판 찔끔 배워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너무 찔끔 배우니까 뭐야, 저것밖에 안 해? 네, 그것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온 거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 시험에 안 나온 건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한 테마로 28개 정도만 배우시면 돼요, 행정소송법은. 행정전송법은 28개 테마만 배우시면 그냥 올 카바 같아요. 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다 쓸 수 있어요. 28개만 나오면. 올해 시험도 100% 맞췄어요. 제가 배부한 자료에서 다 나왔어요. 그냥 그대로 쓰셨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지점까지 그대로 쓰셔야 되냐. 원래는 다 외우면 훨씬 좋은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무기는 딱, 여기 이제 이거 우리 지금 이 연기 때는, 연기 1기인가? 여기 들어가서는 완벽 정리로 볼 때는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외워야 되냐. 쪼가리 시험을 볼 거예요. 쪽지 시험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것 정도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쪽지 시험을 이제 할 건데, 이 조문하고 판례가 결국은 공식을 만들거든요. 조문과 판례를 공식을 만들고, 나머지 이제 사안의 해결은 그냥 위에 이제 주어진 그 사례 문제에 따라서 그때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자면은 그 리모컨으로 TV 트는 거 똑같아요. 11번을 틀면은 MBC가 나오고, 9번을 틀면 KBS 1이 나오고, 7번을 틀면 KBS 2가 나오고, 그다음에 5번을 틀면 SBS가 나오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런데 옆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야, SBS 보자. 그러면 나는 5번을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쓰는 거예요, 답안을. 공식을 틀고 위에서 야, SBS 보자 하듯이 위에서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틀 속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 이거를 이제 사안의 포섭이라고 어려운 말로 하는데, 그 포섭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구조로 만들었는지를 한번 살짝 소개를 해줄게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3단 논법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학답안 작성은 이거 3단 논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3단 논법에 의해서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3단 논법, 이 논법이 뭐예요? 논법. 이 법이라는 건 영어로 무드거든요. 무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법 할 때 문법을 무드라고 하잖아요. 무드는 어때? 모드죠. 모드 어떤 유형. 근데 이 논자가 뭐냐는 거예요. 논. 이걸 이제 변론술의 논이거든요. 변론술 혹은 웅변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변론술의 변자, 웅변술의 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웅변술. 이 연사 여러분께 그런 웅변이 아니에요, 이게. 이 술이라는 건 스킬, 기술이고요. 그러면 변론술의 이 스킬의 술자하고 이건 뭐냐? 이기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이 술이라는 건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술,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술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변론술, 웅변술, 이렇게 논자가 변론술의 논자인데, 그럼 변론술은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문득 변론주의라고 문득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변론주의. 자, 변론주의가 이제 변론주의. 그러니까 웅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필. 웅변하는 사람들은 어필하는 거죠, 청중에게. 그죠? 근데 이 웅자가 누구에게 이제 어필하냐면 판사에게 어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론을 통해서 판사에게 어필하는 기술, 그런 뜻이에요. 이게 3단 논법의 논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피스트들이 있죠, 우리가 개변주의자라고 하는 이 소피스트들이 전부 다 변호사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개변론자가 아니에요, 논리학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대가 우리 역사상 이 민사소송이 최고조로 발달한 시대예요. 그래서 현재의 민사소송법도, 현대 민사소송법도 그 아테네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재발견하고 연구한 결과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고뇌했던 사람들이 소피스트들, 그 사람들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원래는 A라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궤변을 통해서 B라는 사람이 이기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거예요. 야, 이거를 우리가 검증을 하자. 여기서는 이 방식, 이 3단 논법에서 어긋나서 주장하는 놈들은
전부 다 잘못된 주장이야. 그 주장이 현혹되면 안 돼. 라고 나온 게 3단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3단 논법이라는 것은 판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시각이에요. 뭘 받아줄 것인지. 그래서 이 3단 논법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얘기를 하죠. 대전제가 있어야 되고, 소전제가 있어야 되고, 결론이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예. 요게 그대로 우리 법학 답안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떨어지는 법학 답안이 행정소송법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거예요. 3단 논법에 맞춰서 만든 법이 유일하게 행정법이에요. 헌법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헌법과 행정법, 즉 소위 말하는 공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유일하게 만든 법이에요. 인간이 이 사회라는 걸 구성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최초의 법은 형법. 두 번째가 민법이에요. 계약이라는. 그래서 형법하고 민법은 여러분들이 배우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로 옆에 친구하고 갈등 상황이고, 계약을 통한 갈등 상황이든, 아니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하면서 속으로 하는 그런 갈등 상황이든, 형법과 민법에 이게 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게 견주어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행정법하고 헌법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암기하고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전제인데,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에 하면,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결론이죠. 근데, 이 연산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소피스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소피스트는 어떻게 했냐면, 돼지는 죽는다. 그러니 돼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이제 가장 극명한 계변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가지고 와서 소전제를 만든 다음에 이 사실, 이게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사실이라고 배웠어요. 요건사실. 여기 요건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을 가지고 뒤에다가 붙인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대표적인 이제 3단 논법의 오류거든요. 3단 논법이 14개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3개인가? 오류예요. 뒤에. 그 전에 이 오류인지 몰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법학 답안을. 거꾸로 이렇게. 근데 묻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전제는요. 대전제, 소전제 빼는 건 어디예요? 명사로 빼는 거. 명사로. 앞에 있는 명사로.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제 법학 답안으로 한번 써볼게요. 법학으로 써볼게요. 법학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법학은 if should로 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죽는다. if된이죠. if된. 사실은 if된인데 사람이라면 죽는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요건이라 하죠. 이거를 우리가 효과라 그러고. 그러면 효과는 어디로 가요? 결론으로 떨어지죠. 결론으로 떨어져요. 효과는. 그 다음에 요건을 가지고서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이라면 죽는다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사람일까? 라는 것에 대한 이 정의가 필요하겠죠. 이 정의를 우리가 판례라 하죠. 판례. 정의. 이거는 조문이라고 그러고, 이건 조문이라고 그러고, 법조문이라고 그러고, 이걸 판례라 그러죠. 어떤 상태에 있어야 사람일까? 그랬더니 사람이라면 뭐예요? 뭐뭐 상태에 있어야 되고, 뭐뭐 상태, 한 3개 정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안의 경우죠. 사안의 경우.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1번 떨어지고 있고 2번 떨어지고 있고 3번 떨어지고 있네? 그러니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조금 지금은 이렇게 좀 막 와닿지 않더라도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법조문으로부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사람인지 문제된다죠. 그러면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사람인지 문제된다가 여기서 빼내거든요. 조문으로부터 조문을 먼저 써주고 소크라테스가 사람인지 문제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걸
실제 답안에 가면 이걸 로마자 1번을 써주고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이걸 그대로 빼죠. 이거 로마자 2번 쓰고 소크라테스가 사람인지 여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판례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3번에 이제 설문으로 주니까 설문에 해결해야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구조가 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아주 3기까지 가면 미친 듯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쓰고 할 거예요. 그럼 시험장 가면 저절로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완벽정의 행정쟁송법에서 뭘 배울 거냐면 요거하고 요거를 암기를 할 거예요. 요거 2개를 암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식이에요. 단순 암기 공식이에요. 단순 암기해야 할 필수 공식이에요. 필수 공식. 여기가 조문과 판례가 필수 암기, 단순 암기해야 할 필수 공식이어서 이 부분들을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 다음 수업 진행되기 전에 쪽지 시험으로 이걸 이제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외웠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때 일주일 동안 외웠는지 확인할 때 바로 전해 봤던 그것뿐만 아니라 1페이지부터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1페이지부터 보셔야 돼요. 1페이지 매달 누적적으로 1페이지부터 이렇게 1페이지부터 보실 때 이거 할 때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밑줄 치고 이거 외우세요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자, 이렇게 이게 필수 공식이에요. 요것만 암기하시면 다음 회차 가서 이제 답안 작성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금 회차는 그냥 단순하게 행정쟁송법이 이런 거예요 라고 그냥 소개만 시켜주는 거. 일종의 매뉴얼처럼 우리가 아이폰 사면 처음에 와서 언박싱 하고 나서 처음에 보는 게 이제 이것도 하지만은 매뉴얼부터 먼저 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거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행정쟁송법을 그냥 소개하는 책에 불과해요. 매뉴얼로. 그 매뉴얼 중에 이거는 필수 매뉴얼이니까 외워야지. 그래서 전문가 판례는 외우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회차 가면 이거 필요도 없어요. 다음 회차 가면 이제 백발백중 행정쟁송법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만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3회독하고 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럼 3회독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 다 적을 수가 있어요. 시험장 가면 다 적혀요. 자기도 모르게 그 답안이 나와요. 여기까지. 그러고 이제 여기 사안의 경우는 이제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이제 우리 옆집에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다. 저놈이 과연 죽을까? 이렇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옆집에 소크라테스라는 놈이 살고 있는데 저놈이 과연 죽을까? 그랬더니 사람이라면 죽어. 그럼 그 소크라테스가 사람인지 문제되네. 걔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인지 여부 딱 해놓고 판례가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조건, 인간의 조건 얘기한 다음에 사안의 경우 소크라테스 살펴봤더니 그럼 인간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네. 그러니 사람이네. 그렇다면 죽겠네. 쟤도 옆집에 사는 저놈도. 이렇게 이거를 이제 다음 회차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이제 쓰게 하는데 이걸 먼저 외우고 있어야 거기 가서 가르쳐 드릴 때 이런 순서로 가르쳐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팍팍팍팍 머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는 완벽정의 행정쟁송법은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한다 그래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외우라는 게 안 이어져서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나는 쟁송법을 아무리 배워도 이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아이폰 다 알 수가 없어요. 매뉴얼을. 저 안드로이드 쓰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몇 개만 써요. 알람하고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몇 개 하고 가끔 카톡 더럽게 시끄럽네 하면서 그거 몇 개만 써요. 다 쓰지도 못해요. 일기예보도 못 봐요. 저 이거 사실. 저 쓰지도 못하는 기능이 한 97%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필수 기능을 알면 된다. 그게 똑같아요. 이 책에서는 필수적인 암기사항만 뽑아내면 돼요. 뽑아내가지고 계속 암기를 해주세요. 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살짝 몰라도 되니까 살짝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된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20분 동안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다? 요거하고 요것만 철저하게 외우자.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요것을 철저하게 외우는데 여러분들 법전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언제든
법전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법전에서 행정소송법 있죠. 행정소송법을 시험장 갈 때까지 한 1000번은 봐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법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법전을 보실 때는 그 행정소송법 파트를 이렇게 펴놓고 보시면 안 돼요. 항상 덮었다가 찾으라 그러면 찾고 덮었다가 찾고 그래서 여 손가락의 끄트머리에 대충 이 정도 가면 소송법 있더라. 비치법전이니까 행정소송법 있더라. 이렇게 딱 익혀져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탁 펼치는 거예요. 거기를. 그것도 점수 차이가 나요. 시험장 가면. 거기 가서 막 찾아보고 막 몇 조였더라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조문하고 판례라 그랬으니까 조문 중에서도 행정소송법만 중요하니까 오늘 그 주어진 자료 중에 뒷부분 가면 행정소송법이 있거든요. 한번 행정소송법을 한번 볼게요. 200 행정소송법이 넣어줬었는데 그렇지. 186페이지 행정소송법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번 이 비치법전으로 이거 읽으셔야 돼요. 이걸로 읽으시면 안 되고 비치법전에 있는 것 중에 2조 있죠. 2조 매번 읽으셔야 돼요. 2조 행정소송법 제2조 매번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1항 동그라미 1을 1항이라 그러고 밑에 있는 1.2점 이걸 호라 그래요. 그래서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까지 제2조 정의 모든 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보시게 되면 항상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정의예요. 모든 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뭘까? 정의 한번 찾아봐야지 하면 그 법조항에 2조를 찾으면 돼요. 그럼 거기에 정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조도 매번 읽으셔야 돼요. 3조 행정소송은 다음에 4가지로 구분한대요. 그래서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래서 1호, 2호, 3호, 4호 그 다음에 그 1호, 3조 1호의 항고소송을 4조에서 다시 구분을 해줘요. 1호, 2호, 3호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그래서 2조, 3조, 4조는요 시험에 우리가 시험 보면 그냥 아까 조문 판례에서 그 조문으로 달달달달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요거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구개기간 안 해도 되고 명령기치 위헌판결 공고 안 해도 되고 사건 이송 안 해도 돼요. 사건 잘못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8조 또 외우셔야 돼요. 8조 법 적용예. 그래서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겠네 하는 게 바로 여러분 노무사니까 노동위원회법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래요. 다 다른 법의 그 특별한 규정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재결주의를 하래요. 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8조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선. 8조 1항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8조 2항도 정말 중요해요. 8조 2항에 보면은 행정소송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올 때는, 없을 때에는. 그러니까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고 이 법 적용 못해. 그런데 만약 여기에 법이 없으면 그럴 때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할 거야 이랬어요. 준용. 자, 준용이라는 것은 준자는 성질이 공통된 이런 뜻이에요. 성질이 공통된을 한 단어로 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자라는 건 적용할 때의 용자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공통된 경우에 적용할 것 이걸 두 글자로 준용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질이 공통된 경우에는 그쪽의 법을 적용해 이렇게 그래서 준용 규정을 여기다 둬놨거든요. 그럼 준용 규정이 없을 때는 그것조차도 없을 때는 그때는 성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서 적용해. 이걸 유추적용이라 그래요. 유추 해석을 통한 적용인데 유추적용. 그 다음에 제2장에 이제 취소소송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4조의 항고소송의 1호를 제2장 취소소송 쭉 뒤로 넘겨볼까요? 쭉 뒤로 넘겨보면 저기 192페이지쯤 가면은 3장에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아까 4조 1호의 항고소송을 3개로 했잖아요. 취소소송, 무효등 항의소송, 부작위 항의소송. 그래서 그 취소소송을 2장에 놓고 3장에 가서는 무효등 항의소송과 부작위 항의소송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4장에 해당하는 4조 2호의 당사자 소송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5장에 해당하는 4조 3호의 3조의
3조 1호, 2호 당사 3호, 4호에 그 기관소송, 민중소송을 넣어놨는데 이 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우리 시험에 못 내요. 우리한테 시험에 못 내요.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제도예요. 지방자치법에 있는 제도라 못 내요. 오로지 행정소송에 오공채하고 법원행시도 안 내요. 그 사람들 지방자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오공채에서만 내요. 이거는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오로지 오공채에서만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시험 문제 안 내요. 우리 노무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방자치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이거 내고 싶더라도 못 내요. 그럼 우리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시험 문제 낼 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니까, 나머지들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92페이지에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은 38조, 193페이지에 38조 있죠? 이것도 필수 조항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그 준용 규정이 있어요. 그 1항에서는 무효도 확인 소송의 경우에 준용하는 경우가 있고 2항에서는 부자의 확인 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준용하는데 그 위에 있는 구조부터 34조, 구조부터 34조가 전부 다 뭐냐 했더니 자, 첫 번째가 제 구조죠. 준용 규정에. 그 다음에 마지막 조항이 34조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도 한번 가보세요. 44조 중요해요. 또 44조. 준용 규정이 되게 중요해요. 44조 준용 규정을 봤더니 거기는 자 14조부터 33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준용 규정은 아까 있잖아요. 성질이 공통된 경우에 적용할 거야. 그럼 성질이 공통되지 않은 건 적용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공통되지 않은 건 다 뺐어요. 알아서 입법자들이 빼줬어요. 근데 구조부터 34조를 봤더니 자, 아까 그 취소소송 있죠? 2장의 취소소송이 몇 조부터 시작하나 보세요. 2장의 취소소송이 9조부터 시작을 해요. 몇 조로 끝나요? 34조로 끝나죠? 192페이지에 34조로 끝나죠? 그래서 무효등 확인소송, 그 다음에 부자이익 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조문 가지고 준용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공부하면 되겠어요? 취소소송이요. 그래서 취소소송에서 시험 문제 다 나와요. 취소소송에서 시험 문제 다 나와요. 취소소송에서. 그 다음에 취소소송으로 물어보면 9조부터 34조까지 달달달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확장하죠. 준용규정으로 교집합을 만들죠. 그럼 준용규정으로 교집합 만들면 무슨 소송? 항고소송이죠.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물어볼 때는 준용규정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안 내요. 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가 되게 겁나 여기가. 그래서 2년 전에 당사자 소송의 실제적 당사자 소송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브리타 그것. 완벽한 브리타. 누구도 나올지 예상을 못했던 브리타였어요. 물론 가르쳐줬다고 하는데 가르쳐주면 뭐해. 듣는 사람들이 귀가 안 열리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브리타였어요. 자, 그래서 이 구조부터 이제 34조인데 구조부터 34조인데 구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구조가 시험 문제 안 돼요. 10조 꼭 외우셔야 돼요. 10조.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병합 10조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조는 미친 듯이 시험 문제 나오죠. 11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조, 12조는 필수. 그냥 자다가도 이불 뚫고 하이킥, 온 거죠. 13조는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안 내는데 알고 계셔야 돼요. 13조, 12조, 13조. 그 다음에 14, 15는 등한시해도 되고 16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소송창가. 16조는 알고 계셔야 되고 17조는 행정적인 소송창가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이제 비교해서 알고 계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당장은 16조.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이 18조 행정심판관 이거를 이제 행정심판 전치라 그래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건데 행정심판의 전치라 그래요. 전치. 근데 이게 임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줄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앞에다 전치라는 건 앞전자, 치자는 건 둘치자거든요. 앞에다 두었다. 뭐 앞에다 뒀어? 취소소송 앞에다 뒀어. 그럼 꼭 그걸 거쳐서 와야 돼. 앞에 뒀으니까 아니 거치지 않고 와도 돼. 임의적. 그럼 나는 귀엽고 고치고 싶은데 그럼 고치고 와. 임의적이에요. 선택사항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고 다만 이제 2항, 3항, 4항 동그라미 2자, 동그라미 3자는 필수적으로 고치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거쳐도 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19조는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19조.
19조. 이제 이게 원래 이제 대상적 기억인데 우리는 항상 치수성의 대상 이렇게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12조가 아까 봤다시피 원고적 기억, 13조가 피고적 기억, 이렇게 적격이란 말을 썼단 말이죠. 근데 19조 와서는 치수성의 대상 해가지고 적격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대상 적격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대상 적격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치수성의 대상 이렇게만 써놨어요. 그다음 20조도 외우셔야 돼요. 20조도. 20조는 제소기간 90일, 180일, 그 다음에 90일 1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90일 1년. 과거에는 180일인데 1년으로 됐고 행정심판에만 180이 있죠. 자, 이거. 그 다음에 21조, 22조는 둘 다 뒷부분 보면 소외 변경이에요. 소외 변경인데 요거는 지금 당장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23조 집행정지는 외우셔야 돼요. 23조 2항. 23조 1항은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줘야 돼. 이건 집행정지가 안 된다. 이게 원칙인데 2항에서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예요. 근데 예외가 훨씬 중요해요. 예외가. 그리고 예외인데 예외를 더 많이 해줘요. 우리 법원에서 예외를. 자,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심리 가서는 26조가 중요해요. 26조. 직권심리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27조는 내고 싶은데 못 내요. 27조는 수험생들에게 내고 싶은데 못 내요. 왜 그러냐면 27조를 내버리면 행정법을 물어보게 돼요. 행정쟁송법 시험에서 행정법으로 들어가는 27조가 이 게이트예요. 그래서 27조를 딱 열고 들어가면 망망대 태평양이 이제 확 열려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 문제를 못 내요. 내고 싶더라도 27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진짜 무지 중요한데 못 내요. 그 다음에 28조 중요합니다. 사정판결 28조 중요하고, 그 다음에 29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29조 중요하고, 그 다음에 30조 바로 밑에 더더군다나 중요하고, 30조 더더군다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소송 참가 16조 있었죠? 16조. 그 소송 참가하고 동전의 앞뒷면으로 있는 게 이제 31조 제3자의 재심 청구. 그러니까 소송 참가를 하면은 재심 청구 못 해. 근데 소송 참가 못 했어? 그럼 재심 청구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네가 소송 참가를 할 상황이었는데 네가 일부러 안 했잖아. 소송 참가. 그럼 못 해. 그런 뜻이야,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저 뒷부분.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 이거 소송 참가예요. 이 소송 참가 16조에 소송 참가를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못 했어요. 그러면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주면 안 될까요?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어렵게 인정하는지 알겠죠? 판결이 나왔는데, 나온 판결은 여러분들 민청에서 기판력 뭐 이런 것들 좀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나온 판결을 다시 뒤집기라는 것은 세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재심 청구는 거의 인정 안 해요. 1000개 들어가면 하나 인정할까 말까예요. 그래서 재심 청구 판례가 거의 대부분 다 인정 안 하는 판례로 나와요. 31조. 그 다음에 32조나 33조는 뭐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런 조문이 계속 공부하면 이런 조문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32조, 33조 여기는. 여러분 친구들 중 혹시 노무사 공부하는 친구들 좀 오래 있는 친구 있으면 32조, 33조 물어보면 그런 것도 있어? 그럴 거야 아마. 거의 안 봐요. 노무사 우리 시험 공부를 하면서 법조문 안 본다니까요. 세상에. 법조문이 생명이에요. 법조문이 생명. 법조문이 생명. 왜 법조문이 생명인지 이제 점점 가면서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34조 되게 중요해요. 34조 되게 중요해요. 원래는 요거는 그 30조 아까 그 30조의 기속력인데 30조 기속력이 뭐냐면 행정청이 처분청이 있잖아요. 판결로 야 인마 그 취소해 마 그랬더니 이거 수익적 처분인데요. 저 사람한테 그랬더니 수익적 처분은 이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저 사람한테 유리한 건데 이거 없애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기 30조에서 그래요. 그러면 판결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만 피해서 다시 해. 그게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라고 하는 건데 판결에서 그거 이 법이 아마 이렇게 이 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피해서 해. 피해서 어차피 쟤한테 수익적이라며 좋은 거라며 국민한테. 그럼 피해서 다시 해. 피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제나 저제나 국가에서 해줄까 말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안 해줘. 그럴 때 요
간접강제라고 해가지고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요걸 이용하는데 이거를 어디서 하냐면 법원에서 해요. 법원에서 하니까 간접강제라 그래요. 직접 강제 이건 누가 하냐면 국가가 국민한테 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거는 법원에서 국가 측에게 행정청 측에게 너 했마 왜 안 해? 이렇게 하니까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직접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너 안 한다고? 그럼 내가 직접 처분할 거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재결청이 할 수 있어요. 재결청은 그 행정심판위원회 들어보셨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의 하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처분을 해요.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그런데 법원은 자기가 처분을 못 해요.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너 왜 안 했마? 그럴 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물리면 돼요. 자본주의라. 너 언제까지 해? 여기 나와 34조 보면은 처분을 안 했어요. 그럼 1심 수소법원이 이제 당사자가 이제 꼰질르는 거예요. 판사님, 여기 사전 판결 나왔는데 안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꼰질르는 걸 신청이라 그래. 꼰질렀어. 그랬더니 상당한 기간을 정해요. 야, 그거 2주 이내에 해줘라. 그런데 정하고 행정청이 그 2주 내에 이제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연기간이라고 여러분들 민총에서 지연이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하루 지날 때마다 100만 원. 하루 지날 때마다 100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거예요. 하루 지날 때마다 100만 원이다. 돈 줘야 된다. 이렇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면 너 2주 내에 안 하면 2주 끝나자마자 너 1000만 원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놨어요. 그러면 행정청이 무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법 위반이거든요. 지금 30조의 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그 공무원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돈을 내게 되잖아요. 징계받아요. 징계받으면 승진의 이제는 막혀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바로 나와요. 바로 해줘요. 그것도 그 다음날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공무원도 이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3,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해줘요. 그러면 3,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해줄 땐 즉시 손해배상일 때는 그 기간이 끝나서 이제 손해배상인데 그 기간이 지나자마자 하루씩 100만 원, 200만 원, 4일 정도 지나면 400만 원이 쌓였잖아요. 그러면 그 처분도 받고 400만 원도 받고 좋겠네 하는데 우리 법원에서 400만 원은 안 줘도 돼 그래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고. 그래서 그 처분이 나온 걸로 너는 만족하면 되는 거야. 이게 심리적 강제수단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이 간접강제에서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용어가 꼭 나와야 돼요. 만약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용어는 돈이 쌓였더라도 처분을 해줘 버리면 그 쌓인 돈을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 길거리에 가다가 차 몰고 가면은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이걸 추심이라 그래요. 추심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치소송의 항고소송에서는 35조, 36조 이거는 12조와 동일해요. 35, 30조가 12조하고 표현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왜 동일한지 그걸 가르쳐 줄게요. 그거는. 근데 12조에 아까 원고적격, 치소송의 원고적격과 여기는 무효동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그다음에 부자이기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에서 전부 다 말이 원래는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표현이 좀 다르죠. 표현이 다른 것은 이유를 가르쳐 줄게요. 그 다음에 37조는 뭐 중요하지 않고 38조 1항이 중요해요. 38조 1항하고 38조 2항이 중요한데 그 위에 보면은 그 내지 이렇게 돼 있죠. 내지 38조 1항에 보면 9조, 10조, 13조, 내지 17조 있어요. 내지라는 건 영어로 from to예요. from 13 to 17 그래서 13, 14, 15, 16, 17 이걸 얘기해요. 내지는.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22조 내지 26조 하면 22, 23, 24, 25, 26 이렇게 준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성질이 그러면 이런 걸 보면은 이것은 성질이 이런 경우에는 같고 이런 경우는 성질이 공통되지 않은가 보다.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에서는 피고 적격이라고 나오는데 당사자는 당사자끼리 다투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누구냐 했더니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은 사람끼리 다투는 소송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행정청은 팔다리. 행정청은 팔다리예요. 그래서 행정청도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팔다리 중에 생각하는 기관을 의결기관, 그 다음에 팔다리를 집행기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두 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기관은 결국은 전체의 몸의
몸에 붙어져 있는 팔다리고 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몸을 뭐라 그러냐? 법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웠던 법인. 법으로 만든 사람.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공법인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여기서도 국가,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를 필요로 한다 했을 때 이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밖에 없어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도 있어요.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서 이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요. 그 밖의 권리주체는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당사자 소송에는 딱 3명만 피고가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탁 사인. 근데 여러분들이 공무수탁 사인을 배울 일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누가 하냐면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이 사람들이 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자들이 공무수탁 사인이거든요. 걔네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데 이제 당사자 소송에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죽으라고 우리가 하긴 하는데 강사들은 이제 무섭거든요. 낼까봐.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 하는데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토지보상법의 85조 2항에 있는 소송인데. 자, 그 다음에 40, 41조, 42조, 43조, 44조인데 여기서 특별하게 나올 건 없고 44조만 잘 기억하면 돼요. 44조 1항만 잘 기억하면 돼. 1항.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중소송기관소송. 민중소송기관소송은 이제 소제기할 때 여기 보면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어. 법정주의예요. 법정주의. 그러니까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 지방자치법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는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물론 저기도 있어요. 민중소송에 대표적인 게 국민투표법.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뭐야 이거. 이거 부정선거잖아. 그럼 막 선거인 10만 부 이상의 연명을 받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선거 무효 소송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제기할 때 그걸 이제 하는데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헌법이고. 그거는 헌법 얘기고. 우리는 행정쟁수법을 배우는 수험생들이지 그거는 헌법을 배우는 수험생들이 해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법이건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은 이제 행정고시 5공채를 배우는 수험생들이 하고 우리는 아주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준용규칙 이거 상관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했었던 그 법조문 달달달달 앞으로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 법조문만 매일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5분 동안 그 법조문만 한번 읽어보고 뜻을 몰라도 돼요. 그냥 계속 읽어요. 2조 읽고 3조 뭐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도대체 이게 한국말이야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여기 막 해요. 왜냐하면 약속된 용어라 그래. 이게 일상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이제 보실 때 약속된 용어라서 한국말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언어적인 감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언어적 감각으로 읽을 때는 속으로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깜짝 놀라면서 스스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아셨죠?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필름으로 사진을 찍듯이 그냥 쭉 읽어주세요. 2조 1항, 그 다음 2조, 3조, 4조, 그 다음에 10조, 8조, 10조, 11조, 12조, 13조, 그 다음에 16조, 18조, 19조, 20조, 그 다음에 23조, 그 다음에 26조, 28조, 29조, 30조, 그 다음에 31조, 그 다음에 34조, 그 다음에 38조, 그 다음에 44조, 여기까지. 이렇게만 이제 체크를 해놓고, 비치법전으로 읽으세요. 비치법전으로. 아니면, 귀찮아. 그러면은, 여러분 목소리로 이렇게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처분 등이라 하면, 이렇게 여러분 목소리로 핸드폰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듣고 다니세요. 처음 들을 때는 본인이 깜짝 놀라요. 본인 목소리에. 이게 내 목소리인가? 하면서 깜짝 놀라는데 이게 본인 목소리가 암기하는데 최고.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영어 단어를 자기 목소리를 암기해서 얘가 듣고 다니는 게 최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바이오 리듬에 맞는 목소리는 내 목소리밖에 없어요. 내 목소리밖에 없으니까 내 바이오 리듬에 맞기 때문에 들을 때 이게 거북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그냥 무한 반복시키는 줄 알고 내가 벌써 자고 있어요. 내 목소리에 내가 취해서. 그렇게 편한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버벅대 그러면 다시 삭제하고 다시 또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전체를 외우게 돼요.
저도 처음에 이제 강사하겠다고 할 때 10년 전에 요거 다 제 목소리 녹음해서 막 듣고 다녔어요. 차 안에서. 익숙해지지가 않으니까 도무지. 그렇게 해서 딱 하시면 되겠어요.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백발백중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거 조문하고 아까 판례 이렇게 해야 되는 답안 틀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PDF 파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날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전설에서 매일 듣고 다니라고. PDF 파일은 PDF 리더가 있잖아요. 앱이 있잖아요. 그거 내려받아가지고, 그거 필수 앱이거든요, 수험생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메일로 날려드리면 그걸 내려받아가지고, 그거 듣고 다녀요, 그냥. 그 기계음으로. 그래서 1. 문제의 소재. 뭐 행정소송법, 이하동법,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쓴 거를 쭉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 목소리 가지고 걔 목소리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듣고 다니세요. 계속 듣고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답이 나와요. 막 글이 써져요, 거기. 근데 왜 이렇게 썼어? 누가 안 물어봐요. 옛날에는 그 사시 시절에는 신림동에서 이제 학원에서 막 미친 듯이 1년 동안 쓰는 걸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이공대 애들이, 비법대 애들이 엄청 많이 붙었어요. 2,000명 뽑을 때. 엄청 많이 붙으니까 교수님들이 어휴 그래 공부 잘하는 놈들 왔구만 해가지고 딱 가서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배우는 민총의 권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권리가 뭐지? 했더니 그냥 갖고 있는 건데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면접이 강화됐어요. 면접에서 많이 떨어뜨렸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면접에서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붙기만 하면 돼. 허들이요, 허들. 아시겠죠? 아, 나는 노무사 시장 가서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최소한 두세 발을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 노동법 철저 어차피 거기서 쓰는 거니까 노동법 열심히 하고, 이것도 어쩌면은 갈 수도 있으니까 쟁승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허들이에요, 허들.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한, 다른 비즈니스 세계로 가기 위한 허들을 지금 뛰어넘는 거예요. 그 허들만 넘으시면 돼. 그럼 그 넘어가서 그 세계로 가면, 그때부터는 인맥 싸움이죠. 그때부터는 인간성 싸움이라고, 인간성.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다 존중하고, 무리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고. 인간성 싸움. 그러면 남들이 막 도와주려고 그래. 그럼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미치겠어. 내가 그 잘하는 사람이 있어. 소개시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서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독고다이야. 나는 황야의 법자 독고다이. 그래서 나 혼자 다 할 거야. 최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허들이에요, 허들. 아셨죠? 허들이니까 시험 점수, 합격선,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최고. 뒷사람이 발 집었는데, 옹이뼈 부러졌어. 나 좀 넣어주세요. 미안해요. 저만 닫고 들어갈게요. 최고, 그게. 그냥 합격선으로 붙는 게 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 공부할 때 부담 갖지 마시라고. 어느 지점까지만 쓰면은 일정 점수가 맞춰지고 그 점수를 토탈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허들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허들 넘어가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거의 그 필드에 가서 여러분의 인간성 싸움이에요, 거기서는. 진짜로 인간성 싸움이에요. 공무원도 심지어 인간성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제 와이프가 이제 공무원이라. 그렇죠? 인간성 싸움이에요, 거기서. 인간성이 나쁘면은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하면 승진 못해요, 그것도. 다면평가제가 요즘엔 특히나 이제 다면평가제도 통해서 평가를 하니까. 심지어 막 저것도 못 받아요. 나오는 있잖아요. 3개월마다 나오는,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어쨌든 그런 거. 아셨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이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지금 첫 시간에는 지금, 조문과 판례를 나는 무조건 외워야 되겠다. 그 중에 행정소송법 지금 얘기했던 요 몇 개 조문.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달랑 몇 개 되지도 않아.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와요. 지난 시간 동안 했었던 모든 시험 문제가 여기 안에서 다 나왔어요. 이 조문에서. 그러니까 이 조문을 매일매일 달달달 이렇게 외워주시고 읽어주세요. 의도적으로 외우려고 할 것도 없어요. 시험장 갈 때까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냥 일 볼 때 아니면 시키시네.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이렇게 한번 읽어줘요.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 혹시 이제 회사로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병행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때는 듣고 다녀요. 그냥 지하철에서.
듣고 다니고 그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게 뭔지 이제 직접 한번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